이번에 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거는 한국 기업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 이제 앞으로 기업 맘대로 공정 발전과 투자 규모를 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의 투자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팹이 돌아갈 때쯤이 25년인데 그럼 그때 거기가 성공적으로 마이크론 팹이 돌아가려면 중국보다 공정기술 수준이 앞서야 될까요? 아니면 같아야 될까요? 앞서야 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걸 미국이 용인을 해줄까요? 물러야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옆에 영우 형이 나와 계십니다. SK증권 센터장이시지만 오늘은 그냥 영우 형인 걸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난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단히. 네, 뭐 지금 사실 그 웃으면서 방송하면은 요즘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또 재밌니?부터 시작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상 팍 쓰고 얘기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그만큼 되게 뭐 드라마틱하게 두세 달 사이에도 안 좋아진 게 많아서 사실은 분석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네. 진짜요? 지금 정말 놀라워서 정말 얼마나 되시는 건데요? 이제 3달 정도. 3달. 네. 이거 참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달. 네. 술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끊으면 사람이 그 정신병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럼 담배를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저 리서치 센터 같이 있을 때 형 자리에 한번 가면 항상 형이 보던 그 화면이 있었어요. 네. 그 군사 관련된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보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올해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전쟁과 관련된 거는 그래도 형님이 생각하시는 거 어떤 뷰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사실 이제 그 처음 3일이 중요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처음 3일이 중요했었고 3일 내에 키우 이 수도가 함락이 됐으면 그냥 게임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졌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가 막 갔다가 그 다음은 또 우크라이나가 마치 금방 이길 것처럼 또 갔다가 그러니까요. 사실 며칠 전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대리전쟁이잖아요. 네, 나토의 대리전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면 옛날 옛적이 적겠죠. 지금은 쉽게 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대리전이라는 게 나토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싸워준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이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폴란드, 이런 데랑 이제 진짜 국경을 맞대고서 싸워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망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공격 무기를 많이 주면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일이 다시 확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러시아가 금방 이길 것처럼 하면서 팍 밀고 나왔던 때가 그때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가 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예비 병력 75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서방제 무기가 오니까 또 확 이기는 것처럼 나갔지만 그러나 사실 인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많고 그리고 정밀하다 아니다 할 동안에서 일단 무기는 많습니다. 근데 쓸만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이게 또 일종의 에너지 전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판이 너무 커져 있는 그림인데 3일 안에 끝났으면은 그래도 결론이 났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지금은 이제 아예 진영이 아주 강하게 나눠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2천만 명 인구였으면 끝났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3,800만입니다. 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인구는 제법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2억 3억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1억 5천 정도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싸워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지전으로는 안 끝나니까 이제 또 핵무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원래부터 4단계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핵무기 쓸 때 1단계는 다양한 무기가 있음을 과시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핵무기로 쓸 수도 있지만 핵을 장착하지 않은 채 쏩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건 뭐 탄도 미사일이건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쓰고요.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게 되면 그다음이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핵 실험을 오랜만에 해주느냐. 일단 너는 못 막는다 컨셉에서 또 하나는 바다로 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해나 아니면 그 흑해 쪽으로 바다로 쏘면 원래 이제 그 이 핵탄두가 떨어지면은 처음에 열이 나서 그 열이 다시 한번 이제 작동을 해서 핵 분열을 일으키는 컨셉이기 때문에 바다에 떨어지면 크게 안 터져요. 한 번 터지고 더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터지는구나. 왜냐면 냉각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자체로 물기둥만 되게 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북극해나 그런 데다 쏠 수 있겠다가 하나가 있고 거기보다 이제 레벨이 높아지면은 이제 진짜 전술 핵으로 가는 컨셉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요 이게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때 어차피 지금 모두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차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나 배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맞겠지만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핵심은 결국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내려줄 건데라고 하면은 딱 보면 이게 거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빌드 백 베터 BBB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라 그러면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도 있지만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에너지 소스를 다 핵심을 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얘기가 갑자기 확 세게 있잖아요. 그럼 재생에너지의 끝은 어디냐? 이게 수소경제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H2O 물을 수전에 하게 되면은 그게 그린 수소가 나오는데 왜 그린 수소냐? 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 그러니까 결국 IRA의 핵심이 잘 보면 화석 연료를 넘어서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는 민주당의 그림이 굉장히 세게 있는 그림이죠. 처음부터 사실은 BBB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BBB가 지금 다 쪼개져서 여러 개의 법안이 된 건데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스 액트라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 두 번째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 그래서 많이 아시는 반도체 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줄인다는 건데 인플레이션 줄이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 주겠다.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약값이 나옵니다. 그게 잘 보면 뭐냐? 오바마 케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오바마 때도 사실은요, 2008년도에 당선되고 2009년도하고 2010년에 뭘 했었냐면은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 키운다고 난리 났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슈 많았던 게, 야, 4년, 5년 뒤면은 특허가 만료되면 CMO 사업이 늘어날 것 같아. 그쵸? 특허 만료된 약을 복제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오바마 케어 살리고 그래서 약값 부담 줄여주고 뭐 그다음에 전기차 쪽 늘리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는 근데 미국에다가 그걸 이제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게 그때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바마 때 거 하는 거 다시 하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다 미국 안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컨셉이니까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해져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오바마 거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인한 게 CMO 부분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엊그젠가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래서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강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EU는 지금 보면은 현재 미국 민주당 기준에서의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지금 뭉친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반면에 지금 이 화석 연료들이
계속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발전해야 그럼요. 되는 국가들은. 그럼요.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들도 하나로 뭉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러시아, 중국. 근데 잘 보시면 요즘 인도? 이란을 이란?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란. 이란을 아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도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브릭스는 상당히 강한 화석연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하이 협력기구 뭐 생전 쳐다도 안 보던 거 상하이 협력기구 얘기 왜 하냐라고 하는데, 그 상하이 협력기구를 보면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가 꽤 있습니다.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많거나 가스가 많거나 하는 좀 그런 암석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스탄으로 끝나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또 가스가 많은데 이게 구소련 국가들도 많아서 그게 또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있고, 여기에 또 이란이 좀 들어올까 하는 거죠. 아, 이란이. 브릭스가 지금 보면은 브릭스에도 이란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또 내부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맞아요. 히잡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잘못 무너지면 이란 정권도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가 무너지면, 안 무너지겠지만 무너진다로 본다면은 벨라루스가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여긴 참여해야 되는 거고, 이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란도 여기를 서포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또 에너지 전쟁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뭐 더 이상 안 올려요. 약하게 올릴 거예요. 소위 패드 피봇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혹시 속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자, 일단 11월 8일에 대선이 있을 때까지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눌러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눌러지는 줄 알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나오니까 또 바이든 지지율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 아까 러시아가 지금 보면 이 전비 마련을, 전쟁 비용 마련을 뭘로 하느냐? 화석연료로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되냐? 안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바이든 쪽이나 EU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려야 떨어지는 되는 게 거죠. 좋죠. 근데 지금 공급에 건드릴 수 있습니까? 공급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요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를 누르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누가 진짜 죽어나갈까라고 하면, 달러 베이스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경기가 별로 흔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요. 아이러니야? 아니,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뭐 에너지 전쟁이고 뭐고 다 알겠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게 괴롭냐? 자, 일단 그 IT 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T 수요는 일단 IT가 되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만드는 국가가, IT 제품 만드는 국가가, 대량 생산하는 국가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머리에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시죠. 중국, 베트남, 한국, 네. 뭐 그런 정도? 또 있어요? 정말 별로 없죠. 생각보다 별로 없네. 그쵸? 그럼 수입하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요? 모든 나라가 다 나라들은 생산해야 그렇죠.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뭘로 그럼 거래하죠? 그 나라들은 다 달러로 사야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요 전망이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수급의 밸런스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생산하는 국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국가의 PPI를 보셔야 돼요. 아, PPI는 생산하는 국가의 PPI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생산자의 물가 지수는 만국 공통으로 적용되는구나, 몇 개 나라 없구나를 일단 하나 보시면, 이게 PPI가 또 높죠. 많이 높죠. 근데 그걸 구매하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게다가 달러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도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1100 얼마 하던 게 지금 뭐 1400, 뭐 그쵸. 30원, 40원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그 고점을 보기가.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네. 쉽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네. 그 우리가 지금 1100 뭐 예를 들어 20원 하다가 1400 뭐 40원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차이가 한 나는 25% 30%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달러로 뭔가를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매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4분의 1은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다른 데는 더 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내년도 전망도 미국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최소한, 야, 이젠 정말 그만 올라가겠어, 우리 희망사항 말고 정말로 네, 냉정하게. 실제로 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일단 제로 금리에서 시작해서 내년도에 일단 뭐 5% 얘기 막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 일단 그것만 봐도 내년에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아요. 네. 시장 자체는 좋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높이가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짜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막 오르지, 환율 막 바뀌지 하니까 이게 금리가 급등하는 그 기간에는요, 무서워서라도 소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환율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요, 주로 누가 더 타격이 크냐?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신흥국인데, 소위 말하는 신흥국인데, 그렇죠. 그 나라들의 환율은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구매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뭐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도 다 안 좋은 그림이 실제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 수요가 뭐부터 떨어지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저가 제품부터 무너져요. 중저가부터. 그렇죠. 저가부터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가 사던 사람이 저가를 사요. 싸게 살려고. 네, 그래서 총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사는 제품도 좀 저가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가를 살려던 사람은 없어지고 중가 사던 사람이 저가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 디램이나 이런 메모리 기준으로 봐도,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사서 메모리가 많이 들어있고 비싼 거 들어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고, 아주 비싼 거는 보통은 괜찮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애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도 냉정하게 보면 프로 모델은 괜찮아요. 근데 일반 모델은 야 뭐 바뀐 것도 없잖아 이러면 저거를 왜 사냐가 좀 될 수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하필이면 돈 많은 지역 서유럽이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난방이 가스 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LNG 가스가 올라가면 그 돈을 뭐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즉 강달러가 더 지속돼서 가는 그림에서 뭐 엄청나게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이머징 마켓에, 아직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사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들 이제 적자 전환할 거다 컨셉이잖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이.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할 거다 컨셉이기 때문에 바닥콜이 나오고 있는 뭐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장은 수요는 이미 나쁜 게 확실한데 어느 정도 나쁠지는 그렇죠. 가봐야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약간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금리가 막 한참 올라가는 시점은 도저히 손이 안 나가거든요, 수요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일정하게 이제 적응이 뉴 노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눈높이가 맞아줘야 되는데 일단 좀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컨셉이니까 보통 1분기가 좀 그렇고, 지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서버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 그 IT 투자를 공격적으로 잡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개별 기업 전산실이라면. 근데 내년 1분기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이 필수적인 투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켜보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서버 투자가 엄청나게 나쁠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가 나쁜데 1분기가 심각하게 나쁘니까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1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면은 좀 선행하니까 진짜 올해 연말이 바닥에 한번 보고 뭐 주가가 더 빠져서 바닥일지 안 빠져서 바닥일지 몰라도 내년도 1분기에 그런 안 좋은 수요가 다 반영될 때쯤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그 리스크를 조금 안고, 왜냐면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4분기랑 내년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잡고 이제 분할해서 들어가는 매수가 좋은 거냐, 아니면은 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업황으로만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직 뭐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아직 눈높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사실은 컨센서스는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데 아직 뭐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좋아지면 갑자기 숫자가 확 망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은 그 낸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재고 재평가를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재고를 재평가해야 돼요.
아, 왜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멀쩡히 만들어 놨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원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하게 되면 재고가 혹시 많이 쌓여 있으면 갑자기 그 몇천억씩 적자가 생각지도 못한 게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 뭐 낸드 회사 들고 있었던 뭐 키옥시아나 이런 것들 자산 가치도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림이고 뭐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이제 사실은 이 북밸류, BPS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주가의 바닥을 PBR로 하는데 부국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재고가 만약에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거는 이제 그냥 적자 날 거려니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못 할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근데 거꾸로 제가 만약 삼성전자라면 돈이 120조 있잖아요. 네. 저라면은 23년에 나쁘다고 가정하고 24년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그 미국의 제재 조치 보셨겠지만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증설은 앞으로 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거는 한국 기업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 이제 앞으로 그 기업 마음대로 공정 발전과 투자 규모를 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의 투자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24년도, 25년도로 갈수록 중국에 있는 팹들의 활용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24년하고 25년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23년도에 투자는 많이 줄어들 게 거의 확실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약해진다. YMTC, CXMT. 근데 키옥시아는 어떨까요? 낸드업황 엄청나게 안 좋다. 뭐 IPO는 당연히 못하고요. 투자 못하겠죠. 그럼 웨스턴 디지털은 어떨까요? 같이 못하겠죠. 키옥시아랑 같은 편이니까. 근데 제일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바로 마이크론이 투자를 못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크론이 투자를 한다고 한 것도 지난주에 나왔죠. 미국엔 합니다. 그쵸. 자, 미국의 마이크론 팹이 돌아갈 때쯤이 25년인데 그럼 그때 거기가 성공적으로 마이크론 팹이 돌아가려면 중국보다 공정기술 수준이 앞서야 될까요? 아니면 같아야 될까요? 앞서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에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걸 미국이 용인을 해줄까요? 물러야겠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런 싸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과학, 공학 뭐 이런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학계에서도 서로 야, 나 이거 알아냈는데 너 이거 알아냈어?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와, 그래? 막 이러면서 해야지 기술 개발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 둘을 연결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자 입장에서 보면 나 이거 했는데 제가 이거 했을 텐데 요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런 게 안 되는 거라서 정말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현저하게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안타깝지만 사실이고 참고로 이 트랜지스터 생산 비용을 내리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만드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어떻게 신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이제 소위 시스템 온칩 SOC 스타일로 하게 되면 야, 미세 공정으로 작게 만들어.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새로운 머티리얼을 사용해봐.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미세가 잘 안 되고 하니까 패키징에 어떻게든 잘 끼워 넣어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최적화를 해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 온 칩으로 가는 것도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다음에 1나노, 0나노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2나노 다음에 뭐 1.8나노, 1.4나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구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인 게 원래는 이게 소재를 바꿔서 뭐 새로운 개발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소재를 바꾸면 안 되고요. 그러네. 그게 우방국이야 아니야. 이거 조달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혹시 내가 만들었는데
조달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원래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키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아, 잘 싸는 게 낫다, 차라리. 그 기술은 내가 싸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이제 인텔하고 뭐 TSMC, 삼성전자가 뭐 UCI 익스프레스, UCI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서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칩넷이라 그래서 여러 개의 칩을 만든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서로 누가 만들었어도 다 규격에 맞게 그냥 쌓으면 되게. 그 규격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없죠? SMIC 뭐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규격에서 너를 제외시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빼고 우리끼리 한다 컨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성능 좋은 뭐 하이스피드 시모스 뭐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 이런 걸 했을 때 아예 그 이 컨소시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이 원천적으로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결국은 중국이 할 겁니다. 근데 2030년까지는 안 된다는 컨셉이에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2030년. 제가 근데 감히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있는 게요. 그 중국한테 미국이 지금 보면은 만약에 미국한테서 돈을 1센트라도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도체 투자를 못하는 규제를 몇 년을 받느냐? 10년을 받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네, 그 1, 2년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이 형님이 작년이죠? 책을 쓰신 게 이제 반도체 투자 전쟁이잖아요. 그 책을 쓰신 이후로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반 됐죠.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쟁이었어, 반도체가. 네. 지금의 전쟁의 양상?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와서 이제 반도체 얘기로 넘어왔는데. 네. 양상이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책이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중국 역사를 쓸데없이 써놨느냐. 근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그 부분을 열심히 보십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그 부분을 좀 열심히 보시고서 이제 연락들을 좀 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메모리로 확장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딱 메모리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림이고,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유명한 기업들 글로벌하게 돈을 벌거나 중국 전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반도체 육성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CXMT를 육성하는 데에는 주주로 들어간 게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이제 이런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전망은 다행스럽게 좀 잘 맞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요, 이제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너무 냉전주의적 사고 아니냐. 사실 저희가 2018년부터 그런 종류 시리즈를 좀 썼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이건 바뀔 수가 좀 없는 내용인 게 누가 봐도 일단 반도체 관련된 건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참고로 에너지 관련된 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것도 사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죠. 반도체는 다르다. 거의 전원 찬성. 전원 찬성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이거 완전 또 다르구나. 에너지와 반도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놓고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생산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는 계속 올리니 수요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안 좋아지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수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중가를 사는 게 저가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수요 그 수요 감소도 있을 거라서 이게 얼마나 안 좋아질지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한 대도 늘지 않는다. 수량이 작년에 14억대, 올해도 14억대 스마트폰을 팔았다라 그러면 D램 빅그로스는 한 14% 정도 나옵니다. 13.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난 7년간을 보면 적게는 11%에서 많이는 16% 정도까지 채용량이 늘어났어요. 약간씩 비슷한 채용량이 얘기죠. 조금 더 좋아지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저가 사던 사람은 안 사고 중가 사던 사람이 저가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도 채용량이 내년에 안 늘어요.
그러네요. 상반기가 특히 안 늘고 하반기는 늘 걸로 보는 게, 하반기는 그래도 좀 기대하는 게 스마트폰이 사실 저희가 지난번 사이클에 18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안 좋았고 19년도부터 사실 모바일이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20년도에는 코로나, 21년도도 안 좋았고 올해 엄청 좋을 거라 그러는데 박살났고 내년 상반기까지 컨빅션으로 나쁘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를 보면 지금 만으로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수요도 안 좋은데 IT 스펜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TV를 살 거냐? 20년, 21년에 많이 샀다. 맞아요. 뭐 가전? 많이 샀다. 그쵸. 사실 노트북하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대면 뭐 이래가지고 20년, 많이 21년. 샀죠.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IT 스펜딩은 토탈로는 구매력이 없으니까 줄어드는데 그래도 뭘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5년 차가 되는 스마트폰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 스마트폰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으니까. 원래는 올해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올해는 완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뭐 얘기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8개월 전에 8개월 9개월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삼성전자 올해 스마트폰 판매 목표가 3억 5천만 대라는 루머가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꽤 있었죠. 올해 지금 2억 6천만 대도 되네 마네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안 좋구나. 네, 그 정도인데 지금 근데 그건 삼성이 문제예요?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이 문제예요? 스마트폰 시장의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8% 정도 저희가 전망을 했고 유닛 기준으로 사실은 좋은 시나리오가 아까 뭐 삼성전자 3억 5천만 대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유닛 기준으로 플러스 12%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한 건데 올해 마이너스 8% 예상입니다. 20%포인트 차이?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D램 수요의 3분의 1, 랜드 수요의 3분의 1이 모바일이잖아요. 근데 그 20%포인트가 떨어졌으면 그럼 안 봐도 오버 서플라이가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웬만한 내구재라도 5년 정도 되면 이제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5년간은 버티기가 힘들 거라서 내년에 IT 스펜딩이 나쁘지만 그 중에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 스마트폰은 좀 늘어나는 그림이 될 거고 올해 그 서버 투자가요 놀랍게도 2분기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에 내려오고 4분기에 내려오고 내년 1분기에 더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서버도?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해도 조금 안 좋았는데 조금 올해 좀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3분기, 4분기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20년에 좀 괜찮았고 21년, 22년이 너무 생각보다 별로인 가운데 22년이 이런 식으로 가면 23년 하반기는 좀 서버도 좀 투자가 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이 전반적으로 나쁜데 상반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꾸로 보면은 바닥 중에 바닥 느낌이 들어서 내년 2분기가 좋은 게 아닌데 약간 정상화되는 정도인데 착시 효과가 나오고 하반기는 실제로 좀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4년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판도는 많이 바뀔 수 있고 이땐 보통 돈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자가 돈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서도 그래서 이제 또 실제로 저희 한동희 연구위원이 또 이제 뭐 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쪽 투자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사실 지금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희는 좀 전자가요? 네, 오히려 좀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데다가 뭐 중국도 저렇게 눌려 있고 이러면 지금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오히려 좀 별로 없어서 모두가 못하는 타이밍에는 돈 있는 쪽이 좀 지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반도체 장비 쪽 공급 부족, 뭐 리드 타임 이슈는 내년 1분기 말이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래 들어가려던 장비들이 다 입고가 지연됐잖아요. 그쵸? 신규 발주도 다 지연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연된 거죠. 그리고 부품은 원래는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1분기 말 정도 되면 이제 사실 그 장비 공급 부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클린룸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장비 발주를 해서 준비한다라 그러면 남들보다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마저 투자 안 한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업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업황은 뭐 덜 좋아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뭐 23년도에는 빅그로스에 기여를 못 하고 24년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나마 현금을 잃는 게 차라리 지금 나은 상황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군요.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시점별로 봐도 내년 1분기가 진짜 안 좋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마도 D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D램 출하량이 안 좋으면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확 꺾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7, 8월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좀 잘 팔았다라 그러면 9월 달까지 잘 팔면 좋겠지만 그럼 또 하이닉스가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또 이제 재고를 또 좀 가격 싸게 해서 하는 그림이니까 서로 지금은 좀 경쟁하는 뭐 상황이라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가격 협상력을 좀 상실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2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가 수요는 나쁜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나쁘니까 회복되는 그림은 나올 텐데 내년도에 모두가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계속 안 좋겠죠. 지금 이미 얘기했죠. 마이크론도 못 하겠다. 하이닉스 이번에 그래서 실적 발표 때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이닉스까지 투자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투자를 해서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안 남은 그림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그림이라면 사실은 업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의 뷰랑 이렇게 합쳐보면 개인적으로도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런 뉘앙스를 비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하도 워딩이 너무 세. 니네들 힘들 거 다 알지만 다 알아도 내가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나 이런 게 내려가 가지고 러시아나 중국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아니고 영국하고 일본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소위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도 힘드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연말 내년 초 되면은 매크로 차원에서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로 그 5%까지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린다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많이들 보시는데 요즘 그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머징 마켓 쪽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얘가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 안 좋아요. 아니 지금요 아직 4%도 안 됐잖아요. 5%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1조 달러 줄어들었고 벌써 한 10%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기껏 열심히 들어온 외화가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한 걸로 돈이 다 쓰이는 거야. 이게 그냥 녹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예전에 그 뭐 화폐 전쟁에서 얘기했던 양털깎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양털깎기 나오는 이런 상황이 근데 그거 알지만 연준에서는 글쎄 나는 생각이 없는데 바꿀 생각이 뭐 이런 분위기라서 좀 여러 가지 뭐 합쳐보니까 또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실 그래서 여전히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그래서 뭐 여유자금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이제 그 본인의 사실 그 재무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면은 언제나 이런 게 사실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못 버티면 털려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좀 곤란한 그림인 거죠.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계를 좀 넓혀주신 것 같은 게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서 좋아지든 그냥 좋아지든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 내년이 아니고 2024년을 생각하면서 투자의 시계를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생존을 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살아남는 거니까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형님 오늘 또 일사천리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